안녕하세요. 9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공학에서 기초의 안밀치마 중에서 2차 압축치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압축치마는 1차 안밀 완료 후에 흙 구조의 소성적 재배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마입니다. 간극 수압이 솟아낸 이후에 시중 응력 내의 유효력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크립 변형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압축량의 크기는 현장 함수비, 압축지수, 소성지수, 유기질 함유량 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압축치마는 여러분들께서 2학년 때 토질력학에서 배운 안밀에서 과거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밀을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하중은 집안의 하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부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집안은 하부로 주저앉는 변형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침하라고 하죠. 이러한 집안 침하는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집안 침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하중 제하 즉시 치마가 수반되는 즉시 치마, 그 다음에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안밀 치마, 흙의 점성의 성질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2차 안밀 치마로 대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2차 압축 치마는 안밀에서 얘기하는 2차 안밀 침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계 보면은 총 치마량은 즉시 치마 SI 플러스 안밀 치마 SC 플러스 2차 안밀 치마 SS의 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밀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안밀이란 포화된 흙이 상제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의 작용 초기에는 물이 과연 수압으로 상제 하중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유효력의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간극의 물이 시간에 따라 빠져나가면서 과연광 수압이 감소하고 과연광 수압의 감소에 따라서 유효력이 증가해서 시간에 따라 치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용기 안에 물이 완전히 포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지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하중이 작용을 할 때는 처음 하중을 전부 다 이 통에 있는 물이 전체를 지지하게 됩니다. 시간 t가 제로일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남에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고 점점 스프링이 점차로 상제 하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스프링이 모든 하중을 전부 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파랗게 나타나는 것이 수압이고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 것이 흙이 받고 있는 유효력이라고 볼 때 처음은 이렇게 하중 전체가 수압으로 물이 다 받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간극 수압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처음에는 0이던 유효력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전체 하중을 다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간극 수압이 완전히 솟아내서 제로가 되는 이 순간까지가 1차 안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안밀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치마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2차 안밀 치마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토지력학 책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기억이 나시죠? 이러한 안밀 치마량을 계산을 할 때, 2차 안밀 치마를 계산을 할 때, 이 침하량을 이렇게 로그 t로 계산하기도 하고, 또는 루트 t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표를 가지고 보시면 간극비와 그 다음에 시간의 관계를 보면은 간극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치마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한도까지 여기 간극 수압이 제로가 되는 항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밀 치마고, 요를 벗은 그 다음에 계속적인 치마가 일어나는 것이 2차 안밀 치마가 되죠.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2차 축량은 특히 유기질 점토와 소성성이 큰 점토에서는 2차 압축 치마가 크지만 구조물 시공을 위한 설계 시에는 지반을 개량하거나 말뚝 등 깊은 기초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실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2차 압축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압축량 SS는 1 플러스 EP분의 그 다음에 CA HC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EP는 1차 안밀 종료 후의 간극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1은 1차 안밀 종료 시간이나 시공 종료 시간, 그 다음에 T2는 2차 압축량 산정 시점 또는 구조물의 수명, 그리고 CA는 2차 압축 지수, 그래서 CC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CA는 CC와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가 CC를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이때는 로그 P2 빼기 P1분의 델타 E로 했었는데, 이렇게 2차 압축 지수는 로그 T2 빼기 T1분의 델타 E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2차 압축 지수 CA는 간극비가 아닌 변형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2차 압축 지수로 변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2차 압축 지수는 C-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T 로그 T1분의 T2의 델타 E, 따라서 이 부분은 1 플러스 EP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질력학 책을 가지고 복습을 시켜드리면 9장의 9.39시기 SS는 1 플러스 EP 분의 델타 E의 HP로서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식과 같은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토질력학에서 배웠던 식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 식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2차 압축에 대한 양은 루트 T법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로그 T법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루트 T법으로 하는 경우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로그 T법으로도 이렇게 결정을 했죠.
똑같이 아까 본 것처럼 탄성 치마와 그 다음에 1차 함일 치마가 있고 여기까지가 간극 수압이 제로가 될 때까지 간극 수압이 과잉 간극 수압이 100에서부터 제로가 될 때까지의 어떤 치마량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2차 함일 치마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중에 의한 집안 내의 연지 응력 증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하중에 의한 집안의 응력 증가입니다. 이거는 1885년에 보시네가 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낸 것 같이 표면에 작용된 집중 하중에 의하여 탄성, 균질, 그리고 등방의 물체 내의 임의점에서 발생하는 연지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점 하중 P에 의해서 점 A에 발생되는 연지 응력 증가량을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34씩을 제안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 G표면입니다. 여기 G표면이 있고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Z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또 R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 대문자 R은 우리가 루트를 한 여기에 Z의 제곱과 그 다음에 스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r 거리의 떨어진 점에서의 응력의 증가량이 얼마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고 또 여기에 스몰 r은 다시 또 이렇게 y와 x의 각각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만큼이 또 스몰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이 식 3.34는 여러분들이 또 토질력학에서 배운 바가 있는 식입니다. 여러분의 토질력학 책 66페이지를 펴보시면 보신의 응력기를 근거한 지표면에 작용하는 외부 하중에 의한 집안 내의 응력 결정이라는 이러한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렇게 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P 하중에 대해서 Z와 R에 있는 델타 시그마 V.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제로 이 G표면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에 의한 집안 내의 연직응력 증가 분포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나타낸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다음은 원형 등분포 하중에 의한 응력입니다. 보신의 식에서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원형 분포 하중이 가해진 연성기초 중심 바로 아래에 발생되는 연직 응력 증가량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하게 됩니다. 제하면의 면적의 반경을 2분의 b,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의 등분포 하중을 Q0라고 하면 제하 면적 중심 아래 깊이 Z 깊이에 위치한 점 A의 응력 증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미소 면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전체 이 원형의 Q0라는 등분파 중이 작용할 때 이때의 전체의 하중을 이렇게 dr, dθ로 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하중이 계산이 되게 되죠. 따라서 좀 전에 보았던 그러한 원형의 미소 면적을 생각하면서 이 미소 면적상의 하중을 점하중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Q0 곱하기 R에 dθ, dr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점 A에서의 응력 증가량은 앞에 식 3.34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 3.35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전체 제한 면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체 응력 증가량은 이 부분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 B의 3-13의 B 그림,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은 지금 식 3.36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2분의 B분의 Z에 대한 Q0분의 델타 시그마 값의 변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하 면적 원주 부분 아래 Z 깊이, 여기 Z가 되겠죠. Z 깊이 위치한 점 A에서의 응력 증가량 델타 시그마는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적분을 실시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지금 요 그림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2분의 B분의 Z와 Q0분의 델타 시그마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여기는 요 라인은 센터 라인이고 요 라인은 엣지 가장자리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형 등분포 하중에 의한 집안 내 연직 응력이 여러분들 토질력 학책의 7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한 번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형 등분파 중에 작용하는 경우 역시 이렇게 보시내를 해를 적분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델타 시그마는 Q에 1 마이너스 Z분의 R의 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의 승에 1이다, 분의 1이다 하는 요 6.1식을 여러분이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이 좀 전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각형 하중에 의한 응력 증가량입니다. 보시는 식에서 사용한 적분기법을 이용해서 연성 사각형 제한면적 모서리 아래의 임의의 점에 연직 응력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성 제한면적상의 미소면적 A는 dx, dy를 고려하고 단위면적당 하중을 Q0라고 해서 조금 전에 원형과 같이 전체의 미소면적상의 전체 하중은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소 하중은 점 하중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하중에서 발생되는 점 A에서의 연직 응력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식 3.34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3.34에서 P 대신에 델타 P는 이꼬르 Q0 dx dy 그 다음에 R 대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A점에서의 응력증가량을 구해낼 수가 있으며 다시 이를 적분하여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식 3.39와 같이 적분이 가능하고 그 결과 이렇게 Q0 I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I는 영향계수입니다. 영향계수. 영향계수는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3.40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계수는 m과 n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m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z분의 b, n은 z분의 l이죠. b는 이 전체의 폭을 b라고 하고 l은 이 사각형 하중의 긴 부분, 길이 부분을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하중이 있을 때 이때 상자중일 Q0라고 한다면 이 모서리에 위치한 Z 깊이 아래서의 A점의 연직 응력의 증가량은 좀 전과 같이 Q0 곱하기 영향계수 I를 곱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M과 N에 따른 영향계수 값의 변화를 표와 또 그림 3.15에 도시를 했는데요. 사각형 제하면적 아래에서의 임의점에서의 응력 증가량은 그림 3.14b와 연계하여 식 3.39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제로 아래 깊이 Z에서의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제하면적을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모서리에서 발생되는 응력 증가량을 구해서 더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사각형 내에서 요 제로점 이하에서의 하부에 있는 요점 하부에 깊이 Z만큼 내려간 위치에서의 요 지점에서의 응력 증가량을 내가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1번 사각형에 대한 상자중과 영향계수를 구하고 또 2번 사각형에 대한 요 지점에서의 또 영향계수를 구하고 또 요 3번 사각형에 대한 영향계수를 구하고 또 4번 사각형에 대한 영향계수를 구해서 요게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의 영향계수를 전부 더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Q0를 곱하게 되면 요 지점 하부에서의 응력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역시 여러분들께서 토지력학을 할 때 직사각형 구형 등분파 중에 의한 집안의 연직 응력으로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의 한 모서리점의 하부 Zm 이하의 응력 증가량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델타 시그마 V는 Q 곱하기 IZ, 이 IZ는 N과 N의 함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서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때 M은 Z분의 B이고 N은 Z분의 L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영향계수 변화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B가 2고
여기 4다 하면은 요 지점 하부 예를 들어서 4m 이하의 응력 증가량을 구하고 싶다 했을 때 Z가 4고 L이 4니까 4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N은 1이 될 겁니다. 그죠? 1이. 그리고 Z가 4고 B가 2니까 M은 0.5가 되겠죠. 0.5. Z분의 B가 0.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M이 0.5, 0.5, 0.1, 2, 3, 4, 5 이게 0.5가 되겠죠. 5고 그 다음에 N이 1 그러면은 1이 요거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쭉 가다가 만나는 점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만나는 점 그죠? 0.1이 0.1선이 여기 있으니까 쭉 만나는 점 요 점에서의 값 여기가 값이 바로 영향계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개가 되면은 각각 이렇게 영향계수를 값을 더해서 교재를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이런 방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계수의 변화를 영향계수의 깊이에 따른 영향계수의 변화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찾으면은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M값과 N값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찾아서 아까 M이 0.5고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만나는 점이 요 값이 되겠죠. 아까 좀 전에 구했던 게 0.12018 요 값을 영향계수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값도 이렇게 M과 N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이제 쭉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찾아서 이제 영향 계수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m의 사각형 기초 위에 1200kN의 하중이 작용한다. 사각형 기초의 한 모서리 아래 2.5m 지점에서의 작용하는 연직 응력 증가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1200kN이 2 곱하기 3m 사각형 위에 작용하니까 이거를 등분파중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2 곱하기 3분의 12,000에서 200kN per 제곱미터로 등분파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영향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영향계수 M을 구하면은 Z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Z분의 B는 2를 넣어주면은 2.5분의 2를 넣어주면 0.8이 되고 N은 또 Z분의 B니까 3이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그 표에서 영향계수를 구해보면은 M이 0.8, 그 다음에 N이 1.2가 되는 지점에서의 영향계수는 0.16843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방금 구했던 Q0 200에다가 0.16843을 곱해주면은 나오는 33.69kN per 제곱미터가 바로 2.5m 아래 지점에 작용하는 연지응력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초의 연지응력 증가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